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랑스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과연 저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면 어쩌지? 네. 특히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재정 위기를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굉장히 튼실하지만 네. 국가 부채 네. 올라가는 속도가 높다 보니까 빠르다 보니까 네. 지금 프랑스 모델 우리가 잘 공부해 놔야겠는 걸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소득 대비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1등은 스웨덴이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그 LVMH 아르노 회장마저도 도망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많이 걷어요. 많이 걷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 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에 따라서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한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예. 그 국민들의 판단이에요. 예. 그 사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을 다른 나라에서 뭐 손가락질은 할 수 있으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가는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이러면 안 돼라고 그러면 갈아엎겠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제 왕목도 친 나라인데 뭐 세상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보면은. 예. 그런데 어떻든 이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LVMH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프랑스가 이제 원래 이제 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국가가 제일 싸게 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그 보증을 받는 그 국영기업들, 그렇죠. 공공기관들이 그 다음에 빌리고, 국책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 싸게 빌리고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LVMH가 발행하는 회사채. 그 다음에 파란색이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둘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파란색이 빨간색 위쪽으로 지금 가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신용도가 루이비통 신용도랑 비슷하다. 그렇죠. 국가 신용도가. 예.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도보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가 지금 비슷한 이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옆에 흐린색으로 나오는 게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겠죠. 네. 최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출, 주로 연금이겠죠. 연금과 이제 의료 비용이겠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 지출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더 빠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원래부터 좀 높았지만 2005년, 2010년을 전후해서부터 갑자기 높아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지는 것 같다가 2020년을 지난 이후부터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가를 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공부채가 2007년과 2024년 17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7년에는 매우 건전했습니다. 65%밖에 안 됐어요. GDP 대비 공공부채가 65%. 네. 근데 지금은 113%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엔 43%였는데 지금은 101%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높아졌으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아지는 비중이 좀 빠르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때도 103%, 지금도 130%, 그러니까 30%밖에 안 늘었는데 영국이나 2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씩, 영국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니까 저기 100% 넘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건전하잖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특히나 이제 그런 걸 더 가속화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가장 그래도 인구 구조가 괜찮은 편입니다. 애들도 많이 태어나고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그래도 1점대 후반 뭐 이 정도,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죠, 거기는. 뭐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지금 왜 이렇게 부채가 올라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보면은. 그 핵심은 자관 연금 수혜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연금 수급자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좀 우려가 되는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아마 저렇게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유명한 이제 그 그래프죠 보면은
연금을 받는 예.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를 받는 게 과연 적당할 것인가 연금으로. 풍족한 연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적게 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사회라고 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경우가 보통은 경제활동 노동자 임금의 한 75%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도 그렇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한 75% 정도. 뭐 그 저것도 이제 은퇴한 이유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한. 그렇죠. 예, 바랄 게 없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85%에 육박합니다. 보면은. 예. 그다음에 석유가 펑펑 나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85%좀 넘어가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식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401k 예, 넉넉하게 좀 받습니다. 예. 근데 프랑스는 100을 넘어가요. 예? 지금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들이 더 소득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기 전에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에서부터 만 64세까지 이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제 퇴직자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을 다 해서 나눠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0 한 뭐 30만 원, 400 한 20만 원, 뭐 400 한 10만 원. 은퇴자의 천국이네요. 그렇죠. 은퇴자의 천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가능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연금이 올라간 이유는 삼중 이제 그리드락, 삼중 자물쇠를 채워놔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공무원 연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공무원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공무원 연금이 올라갑니다. 공무원 이제 연봉 인상이 이제 1.5%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 연금도 1.5% 올라요. 딱 그렇게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규정이에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금을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를 놓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2.5%.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따라가요. 아, 중간도 아니고 제일 높은 걸로? 그러니까 요즘엔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래서 막 한때 막 7%씩. 그러면 연금이 7%씩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쟁의를 해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제 한 4%로 낮아졌는데 뒤늦게 이제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한 8%가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임금 상승률 따라서 8%로 또 연금이 올라갑니다. 사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좀 후행하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물가 상승률도 0%.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0%. 안정됐다 쳐도. 안정돼. 그러면은 2.5%. 연금 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공공 지출의 25%가 이제 연금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교육 예산, 국방 예산, 안보 예산, 교통 예산, R&D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연금 4,200억 유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국이 군사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요. 미국 다음에 2위잖아요. 저 프랑스 연금을 들이대면 공식적으로 나온 중국 군사비의 300일치를 낼 수 있어요. 10달치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제 세계 최강국 강력한 군사력 확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 그만큼 근데 연금 지출이 심각하게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또 바꾸면 또 그 나라 사람들 또 시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현직 공무원들보다 퇴직 공무원들이 더 소득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사 선생님들의 임금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도 더 낮은 편인데 퇴직 교사들은 높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요. 물론 이 지점에서 교사분들은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높지 않다, 낮다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유럽은 더 낮고 프랑스는 그보다 더 낮은데 퇴직하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방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너희들 유럽은 국방비 안 쓴다. GDP 2% 달성해라 그러는데 프랑스가 작년인가 갑자기 우린 2% 달성했어 이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군인연금이 프랑스 국방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퇴직한 군인들을 위한 연금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예산에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올라가면 국방비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GDP 2% 달성됩니다. 물론 이제 퇴역 군인들도 뭐 유사시에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는 있겠으나,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년 이제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제 돈이 쌓이죠. 그럼 누군가는 이제 쓰고 누군가는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저축 증가분의 3분의 2가 연금 수급자 목이에요. 그래서 70세,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축률이 25%예요. 원래 노인들은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금은 넉넉하게 남아. 그러니까 25% 정도의 저축률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게 소비로도 활발하게 돌지 못하는 돈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대기 위해서 지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런 예. 식으로 막 튀는 거죠. 유로존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2015년 이후부터 막 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전 총리가 네. 연금 개혁하려고 했던 게 저런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연금 개혁도 있고요. 뭐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퇴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연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휴일을 좀 줄이자. 한 이틀 정도 줄여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을 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떠주면 이제 한수원 같은 이제 예. 원자력 관련 기관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유급 휴가가 60일인가 그럴 겁니다. 보면은. 유급 휴가. 네. 휴일 공휴일이 아니라. 네, 유급 휴가가 60일인가 그래요. 뭐 연차 쓰고 뭐 한 20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60일입니다. 60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래 한 달에 실근하는 게 보통 22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60일로 나누면 석 달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망고 땡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일부 좋은 직종에 계신 분들만 네. 그러한 이제 혜택을 이제 받고 있죠. 사실 평범한 프랑스 국민들은 많이 어려운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연금을 좀 깎아서 이 네. 젊은 세대들도 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게 자기 미래. 나도 저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금 개혁하자라든지 아니면 네. 재정 지출을 좀 줄이자라든지 휴일을 좀 줄이자라든지 이거 했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막 시위 나고 특히 네. 거기는 한번 이제 시위하면 일단은 자동차부터 불 붙이고 시작하지 뭐 않습니까? 격렬한 나라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럼 젊은 사람들이 당장 우리가 내는 돈도 많고 힘드니까 재정 지출도 줄이고 연금도 개혁합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전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답이 없네요. 답이 없죠. 현재로서는. 당장 거기 또 시위하고 막 불 끌어다니기 바쁘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든 프랑스란 나라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질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가자라고 합의를 본 상황이고, 예. 그들의 질서라는 게 결국엔 총리를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이제. 남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워서 가는지를 따라서 보는 거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공공부채가 저렇게 튄 거는 연금뿐만 아니고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재정을 태워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경기도 부양해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정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태웠어요. 이제 그런 면들도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지역 뭐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에너지 뭐 비용도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큰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쳤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재정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건데 과거에 뭐 한 2011년부터 남유럽 재정 위기 뭐 피그스 국가들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랑스도 지금부터 뭔가를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그리스 같은 나라는 되게 우등생이 됐다면서요. 네. 옛날에 정말로 재정 위기 네, 스페인 엄청나 이제 다 안 좋은 좋지 사례였는데 예. 지금 다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예. 프랑스도 그 길을 분명히 봤을 텐데요. 예. 결국은 이제 겪으면 달라져요. 극단까지 가봐야 네. 정말로 저 나라 구제금융 받는 IMF 문턱까지 가봐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가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뭐 프랑스 국채나 뭐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국채가 막 튀는 뭐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은 또 안 벌어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습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책들을 또 세우고 있는 거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프랑스의 국채를 아직까지는 사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죠. 우리는 개미처럼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환율은 막 점점 막 그렇죠. 이제 1,400원이 이제 뉴노멀이 된 것 같고 쟤네들은 뭐 왜 재정 적자가 저렇게 심한데도 보면은 네.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건 결국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축척의 이제 결과인 거죠 보면은. 그게 뭐 유로존 안에 있어서 그런 걸지 뭐 어찌 됐든 간에 물론 프랑스는 이제 그 차이는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로존 안에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감이 좀 있긴 있어요. 야, 거긴 예, 자기들끼리만. 예. 하지만 어떻든 뭐 파운드와도 뭐 일본 엔화처럼 이제 준 기축 통화 이제 역할을 해주죠. 이제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G7 국가고. 네. 아니 뭐 유럽에서 유럽 전체에서 두 개밖에 없는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고.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프랑스가 못 만드는 건 없잖아요. 다 비싸서 그렇지. 고속열차도 만들지. 예, 로켓도 쏘아 올리지. 네. 위성도 만들죠. 뭐 전투기, 무기. 예, 명품도 잘 만들고 못하는 건 없어요. 다 비싸서 그렇지.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 대부분 나라 중에서 제일 밸런스가 잘 잡힌 나라 중에 하나예요. 포트폴리오는 좋은데. 예. 근데 그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 뭔가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민들. 그러게.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론 아닙니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국 결론적으로 봐지는 거고, 일본은 숫자로 보면 이미 망해도 여러 번 망했어야죠. 그러네요. 거기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막 230%.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어떻든 간에 그렇게 가기로 국민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는 뭐 채권을 찍어내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걸 사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ETF 다 합하면은 뭐 그 일본 증시의 뭐 전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뭐 되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어떻든 간에 그 세월을 30년 동안 버티면서 일본은 살아남았잖아요. 예. 살아남았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되게 가난해졌고 상대적으로. 예, 임금도 되게 저렴해졌고 대한민국 임금이 더 높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렀지만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었던 희생을 치른 거죠. 30년 동안. 30년 동안. 만신창이가 돼서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터널에 들어갈 때는 세계 경제 규모 2위였어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세계 3위에서 4위예요. 어마무시했던 나라라는 거죠. 이제 독일에도 밀리고.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길을 비슷하게 갔을 때 일본처럼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혁명의 나라답게 야 이건 아니야 다 때려 부숴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룰을 만들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극단까지 가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거네요. 프랑스 재정 위기를 보는 외국의 온도 차이도 좀 느껴봐야 하는 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야 너네 지금 그 금리 주면 우리 안 사. 그러다가 재정 위기라는 게 사실은 더 높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악순환이 돼버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지금 다시 아까 보였던 표 보시면 여기 스웨덴이 있어요. 예. 여기 스웨덴에 보면은 2007년에 스웨덴은 공공부채가 39.2%였어요. 근데 2024년 몇 %죠? 오히려 더 건전해졌어요? 건전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스웨덴의 이 민간 부채 같은 경우는 몇 %가 됐냐? 100%가 넘어요. GDP에. 예. 민간 그게 부채. 무슨 말이냐? 아하.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 삭감되니까 연금 부담도 별로 없어요. 스웨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웨덴 정부는 국가가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거죠. 대신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빚낼 테니까 네가 나중에 뒷감당해 라고 하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를 자주 하면서 집값을 마구마구 끌어올리고 있죠.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계부채도 GDP 대비 좀 내려와서 90%대 기업 부채는 한 110% 정도 되나요? GDP 대비 그 정도 되고. 그렇게까지 안 될걸요? 아니 기업 부채가 더 많아요. GDP 대비 100%가 넘어요.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 그러니까 사실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제일 건전한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정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 쓸 여력이 있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속도가 빨라지면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 진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후위를 또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맞는지는 결국 그 사회가 결정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IMF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막 2,500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할까요? 끔찍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뭐라도 자관 뭐 공장 라인에 내 자리 없나? 뭐 단순 뭐 라인에 서가지고 뭐 할 자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거기 가서 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보면은. 어떻든 간에 몸을 움직여서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의 그냥 암묵적 룰이에요. DNA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스웨덴 사람들 다르고 미국 사람들 다르는 거예요. 미국은 그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 안 해요. 제조업 안 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돈 좀 모아지면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장에 서서 제조업체에서 라인에 서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 자영업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회마다 이 책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는 각 사회가 각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건 선 넘었네 라고 해서 아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저 나라들을 아 저렇게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또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각 나라에 맞는 각 민족이 선택한 그 룰로 가는 건데 네. 사실 그 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잘 살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한때는 소수민족과 이제 제일 많은 버마족이 또 잘 타결을 받다가 또 어느 순간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나라가 뭐 지금 완전히 전쟁터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뭐 갈대,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다 한 것처럼 계속 바뀝니다. 어제까지 진리가 오늘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 10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게 다시 100년 만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미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룰과 제도와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지 네. 특정 사람이 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바꾸킨다? 말이 안 되지. 다들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8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전혀 공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조기를 걸어. 그러니까 조기 걸고 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그 비자 관련한 문서에 대통령 얼굴이 용안이 딱 박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국가는 영원한 모습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변하는 거죠. 이제 그 변하는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난 어떻게 보면 국가 이제 1945년 이후에 딱 지금 80년이잖아요. 80년 동안에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해왔어요. 결정적인 순간대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기회를 잘 잡아온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세계 4위였어요. 몇 년대? 1980년대 초반에 80한 3년 4년 이럴 때. 네네네. 뭐가 4위였냐? 외채 4위였어요. 외채. 1위 멕시코, 2위 브라질, 3위 아르헨티나, 4위 대한민국. 그래서 내 나라가 한번 저 효창운동장에서 청소년 축구를 한번 했더니 사실 뭐 외채 4개국 축구대회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 빚 많은 나라들. 예, 빚 많은 나라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세 나라는 저 뒤에 아직도 있고. 아직도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보다 지금 좀 못나 보이는 나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못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결국 국민들 선택. 그렇죠. 이 현재를 또 만들어가고 그 선택은 결국은 거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선택은 결국 그 국민의 몫이고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최준영 박사님이 던져주신 뭔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저는 요 보면은 표지에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지리 시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역사이고 경제이고 그래서 지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리, 그냥 최소한의 지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좀 세상을 바라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끼리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영국과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눈으로 우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뭐 지구본 연구소라 이런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목표가 뭐냐, 너의 그 목적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거창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눈으로 보는 세계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최소한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던 나라를 그냥 재밌게 소개해준 이런 나라도 있었네. 아이고야 얘는 불쌍하네.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떻든 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그 굴레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누구는 칭찬을 받고 있고 누구는 욕을 먹고 있으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현재에 앞으로 우리의 또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 다른 인식이 못 나라를 미치죠. 통해서도 많이 또 배워야 되겠고 네. 인식도 사실은 더 높여나가고 또 반면교사 삼을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수줍은 나라에서 좀 약간 뻔뻔한 나라로 좀 바뀌는 것도 필요하죠. 국력도 이제 세졌으니까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 예. 이제 지금부터라도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왜 세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꾸 막 프랑스 대통령이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예요. 막 푸틴 만나러 갔다가 이번에도 유엔 총회 때문에 뉴욕에서 길 막히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바로 휴대전화 전화 걸었다면서요. 전화하면서 당신 때문에 길 막혔다고 걸어갔다고. 우리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유엔 의장국이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럴 수 있는 위치 않을까? 그러려면 평소에 오지랖 넓게 행동을 해야죠. 예. 그 오지랖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또 비용을 또 수반하는 거고. 비용.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용인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은 아이고 쟤네 또 나서네. 뭐 잘 될까? 근데 뭐 쟤네는 원래 그러지. 근데 독일은 안 나서잖아요. 중국도 잘 안 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자기의 역사, 뭐 이런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현재 체급에 비해서 더 과하게 오버스트레치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예, 독일 같은 나라는 그만큼 못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못하고 있고, 어떻든 이게 이제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제 연봉 8천만 원이고 누구는 2억인데 소득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소비를 더 하진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직도 각거렌저 타고 다니시고, 예, 그냥 뭐 대충 입고 다니시는데 부자들이 더 검색할 수 있고, 예, 뭐 트렁크 열어보면은 뭐 현금 박스가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말씀 듣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뭐 휴일마다 해외 나가고 골프 치고. 뭔가 유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뭐 자산은 없는. 예, 그럼 누가 옳고 그런 거냐?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세계 사회에서는 또 목소리 내는 사람이 더 힘 세 보이고. 그렇죠. 목소리도 평소에 내본 사람들이 세 거고. 평소에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발끈해서 나서면 쟤 왜 저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방구 좀 껴야 된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 어떻든 간에 한반도 천동설에서 좀 벗어나자.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훨씬 중요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말은 뭐냐? 다른 나라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판단에 의해서. 네.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상황이 저는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자관 세상을 좀 잘 알아보자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이 책을 읽으시라라는 농담이고요. 역시 최준영 박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